참으로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 특히 어떤 경제 환경의 여러 가지 그 변화의 그 와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현명한 선택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들을 저하고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오셨을 때의 그 어떤 기대하시는 바 그런 것들이 90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충족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해보면서 먼저 그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참 시대가 빨리 변한다.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세상이 변하는 걸 보지를 못했다.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현란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처럼 오늘날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뭐니 해도 디지털이랄지 인터넷이랄지 심지어 이제 앞으로는 유비쿼터스적인 이런 사회적인 흐름과 조류가 아니겠는가. 디지털과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초월했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동할 필요도 없고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만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았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인류가 해방되는, 그럼으로써 변화의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5년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그리고 10년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다 옛날 얘기가 됐고, 이제는 뭔가 또 다른 어떤 가치관 내지는 다른 덕목들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빠른 변화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워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변화의 실체,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마치 태풍의 눈처럼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면 아무리 주변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와 관련된 변화 가운데 특별히 경제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함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 일을 해왔던 세상, 일의 세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현재 한국에서 취업 준비생이 50만 명에 육박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는 계층은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런 그 계층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시 준비를 한다랄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랄지, 그러니까 정규 그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당연히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바로 구하는 구직자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업 준비생들은요, 구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의 통계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금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50만 명의 취업 준비생들은 그런 청년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그들은 언젠가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청년 실업자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오직 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첫 직장에 취직을 하면 처음 취직한 그 직장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년이 채 되지 못합니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재직하는 평균 재직 연수가 2년이 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뜻밖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엄연히 통계가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80%는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 직장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떠나지를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주된 원인이 돈 때문이에요. 만족스러워서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에서 나가면 그나마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조차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지 못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지금 현재 직장 생활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직장에 불고 있는 하나의 그 변화의 그 바람과 함께 이제 앞으로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5번 내지 6번 정도 이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통계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직장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시작해서 완전히 직장을 마감하는 정년 때까지 마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모든 직장인 가운데 정년 퇴직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는 11%입니다. 역시 10명 중에 9명은 정년까지 채우지를 못하고 이미 그 전에 직장을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직장을 떠나는 평균 연령이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53세면 직장 생활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둘러싼 하나의 그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대 초반이면 이제 직장으로 완전히 떠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 통계 숫자고요. 우리가 물가도 그렇습니다. 늘 이제 정부가 매월 그 소비자 물가를 이제 통계 물가를 발표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와는 다르거든요. 통계 물가가 뭐 1%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5%, 10% 올랐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을 그만두는 연령, 50대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년은 그보다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50대 이전에 직장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다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어쩌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40대로 점점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단축되는, 그리고 직장을 떠나는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에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 그것은 뭐죠?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퇴직금도 받고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이제 목돈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는 자영업에 뛰어들죠. 그런데 또한 유감스럽게도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도 되지 못합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대부분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직종이 문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업종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쓰리고죠? 쓰리고인데 먹고 마시고 놀고, 이 몇 개의 그 직종에 거의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초과 공급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는 업종,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업종,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는 업종 쪽에 있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것도 참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이벤트 회사의 도우미들이 현란한 그 춤을 추면서 아주 경쾌한 음악으로 해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자리는 몇 개월 전에 그 누군가가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아픈 어떤 현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대안을 선택하지만 또한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에 드리는 말씀이 좀 무겁고 어둡고, 그래서 여러분 표정도 지금 처음보다는 훨씬 지금 어두워지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둘러싼 지금까지 그 몇 가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경제에서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살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남 밑에서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 일을 해야 됩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언젠가는 내 일을 해야 된다.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려면 1인 기업가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비즈니스맨이 되고 내 스스로가 기업가가 돼서 내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1인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데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시작하면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준비 없이 시작하면 거의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자영업이라 1인 기업가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성을 갖추고서 남들과 차별화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1인 기업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은 그 돈의 규모로 보더라도 결코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러한 그 일자리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직장을 떠나면 마치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고정관념적인 게 뭐냐? 혼자 일하고 혼자 번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고서 혼자 번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일하고 그리고 내가 번다는 거.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버는 방식, 돈을 버는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거를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한 유명한 20세기 미국의 석유왕이 있죠. 폴 게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참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나 혼자 일한 것의 100%를 받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일한 것의 1%를 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 일한 것의 100%를 받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일한 것의 1%를 받는 게 더 낫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 나 혼자 일한 것의 100%를 받는 것은 혼자 일하고 혼자 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100사람이 일한 것의 1%를 받는다는 것은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럿이 함께 일하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기여한 몫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1%는 나의 기여에 대한 로열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혼자 일하고 혼자 버는 방식의 소득을 단순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면에 여럿이 함께 일하고 그중에 일정액을 나의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복제소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방식이 됐든 돈을 버는데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5%의 소위 부자들이 얻는 소득은 두 번째 소득인 복제소득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절대 혼자 일하고 혼자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득을 창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직 부자가 아닌 95%의 사람들은 늘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버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단순 소득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시간당 보수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에 돈도 더 이상 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지금이 80세가 좀 되지 않는 정도의 평균 수명인데 앞으로 20년 후쯤 되면은 우리의 평균 수명이 이제 85세, 90세에 가까워지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세계 2위의 장수국가가 바로 한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은 더 많아지는데 일자리로부터 일찍 은퇴한다면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죠. 특히 노후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돈이 없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참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단순 소득에만 의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내 주변에서 혹시 나는 복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일 나도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누구는 이게 싫어서 그러냐, 복제소득이.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절대 혼자 일하고 혼자 버는 스타일이 아니죠. 10만 명의 삼성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삼성의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내지는 연봉으로 소득을 얻어가죠. 그 소득은 대부분 단순 소득이에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똑같이 삼성에서 일을 하고 역시 어때요? 한편으로는 단순 소득도 벌 수 있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거의 절대 액수는 복제소득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복제소득이죠? 삼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복제소득은 반드시 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업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된다? 기업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보십시오. 큰 부자들은 전부 대기업의 오너들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자로 살고 싶다면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가들이 일하는 원리가 이처럼 복제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기업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기업을 일으키려면,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대한 자금도 있어야 되죠. 또 탁월한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죠. 또 아주 원만하고 아주 포괄적인 인간관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배경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 어떤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복제소득이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지는 알면서도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세상이라고 포기하고 만다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에서는요,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복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최근에. 이거는 어쩌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들이 매일 하는 소비활동으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는 소비 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과거에 했던 소비 습관과 앞으로 하는 소비 습관에 필요하다면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즘 소비는요, 과거의 소비와는 다릅니다. 소위 요즘 소비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소비를 합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돈을 쓰는 소비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동시에 돈을 번다. 그 돈을 쓰는 것과 동시에 돈을 번다는 것이 포인트랄지 또는 마일리지랄지 내지는 캐시백과 같은,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시죠? 네. 이러한 방식의 소비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데 돈을 쓰는 것이 돈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돈을 쓰면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지조차를 모르면 소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냐? 21세기의 소비자인 누구죠? 프로슈머입니다. 프로슈머는 이미 1980년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언급했던 21세기의 소비자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를 말하는 프로듀서와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말하는 컨슈머라고 하는 것이 합성된 말이죠. 그래서 앞쪽에 프로, 뒤쪽에 슈머가 합쳐서 프로슈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생산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주체가 생산자 아닙니까? 생산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주체다. 소비자는 뭐였어요? 소비활동을 하고 돈을 쓰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자고 소비자는 소비자고 이게 분리됐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이랄지 또는 컴퓨터의 어떤 발달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소비가 기록에 남지 않는 소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소비는 기록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팔았던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의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마케팅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인 나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비한 것들의 모든 소비 실적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그 누적된 것에 따라서 돌려받는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돌려받는 것이 처음에는 물건으로 돌려받았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돌려받아요? 현금으로 돌려받기 시작한다. 어찌됐든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나가는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이 돈이 들어오는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주체적인 소비자. 그가 바로 프로슈머다 하는 거죠.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리고 캐시백이랄지 이와 같은 형태로 돌려받는 소비를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프로슈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슈머에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동시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요. 계층이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다 하는 거죠. 아마추어 프로슈머가 있고요. 정말 프로슈머가 있어요. 아마추어 프로슈머 중에서 한 부류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면서 적극적인 시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의 전개의 방향을 결정해요, 요즘은. 그래서 주인공을 죽여라 살려라를 누가? PD가? 프로듀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청자가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청자들은 어때요? 그 프로그램의 PD와 함께 프로듀서로서 이미 생산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청자도 프로슈머예요. 그럴 수 있는 프로슈머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경제적인 의미로 봤을 때 프로슈머는요, 혼자 소비하고 그리고 혼자의 소비의 실적을 그대로 누적적으로 적용을 받아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사람이에요. 즉 아마추어 프로슈머는 어떤 거냐? 역시 과거처럼 혼자 소비하고 혼자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그런 소비자예요. 아까 제가 소득을 얻는 방법 중에 한 부류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단순 소득은 혼자 일하고 혼자 번다. 소비에서도 혼자 쓰고 혼자 되돌려 받는 거. 이게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런데 21세기 소비자인 프로슈머들 중에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프로슈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혼자서 소비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 혼자 하는데 멤버십을 이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소비하고 그리고 함께 소비하게 한 그 기여분에 대해서 되돌려받되 어때요?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그 기여도에 비례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21세기의 소비자들 중에서 프로슈머로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와 같은 대가로서 내가 돌려받는 그런 프로슈머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우선 첫째는 내가 프로슈머가 되는 겁니다. 프로슈머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프로슈머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씁니다. 다만 어디서 써요? 마트에서 쓰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의 쇼핑몰을 만드는 겁니다. 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그 대신 그 쇼핑몰의 선정은 잘해야 돼요. 수만 개의 쇼핑몰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쇼핑몰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하고 탐색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화장품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마트에서 화장품을 사거나 또는 화장품 대리점을 이용하는 방식 누구나 해던 방식이죠. 그런데 똑같은 화장품이라도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쇼핑몰을 통해서 화장품을 소비해보는 이러한 자가 소비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써봤더니 굉장히 제품이 마음에 들어요. 품질도 좋고 그래서 그걸 쓰는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거든요. 소비를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들면 나 혼자만 하질 않아요. 맛있는 칼국수집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나 혼자서 늘 그 칼국수집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맛이 있으면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언제 칼국수집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데리고 그 칼국수집에 가서 내가 대접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좋은 상품이 있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나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일만 하면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페셔널한 프로슈머가 된다. 그런데 이제 더욱더 이 프로슈머에 대해서 주목할 건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제소득을 창출하더라는 거죠. 복제소득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시스템. 그런데 이 프로슈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 어차피 나 혼자 하는 소비. 그러나 그것이 쇼핑몰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 바꿔서 하는 소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써 나하고 함께 멤버십에 가입해서 함께 쇼핑몰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 정보를 주는 두 가지에 의해서 뜻밖에도 복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은 내가 창출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느냐, 내가 창조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시스템조차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시중에 있는 많은 그 가게들 중에 요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이 훨씬 많아지죠. 요즘 웬만한 데는 프랜차이즈점들입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본사의 시스템 자체를 모두 다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복제를 하고 복사를 함으로써 자영업을 이루 나가는 방식이 이제 프랜차이즈다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너무도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서 쓰고, 그리고 나는 계속 쓰면서 어때요? 그 쓰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도 내 멤버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좋아서 쓰고 있는 애용자 클럽을 넓혀 나가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자 네트워크의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원래 그 명품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짝퉁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명품 하나가 있으면 99가지는 거의 짝퉁이에요. 이건 가짜들이에요. 좋은 것일수록 늘 따라붙어요. 좋은 제도일수록 그걸 악용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참으로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본질적인 것은 소비자예요. 즉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하면 계속해서 자가 소비하고 반복 구매하고 재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때요? 더불어 같이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본질은 뭡니까? 재구매예요. 내가 생활 주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트에 가서 했던 것들을 내 쇼핑몰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악용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인원수만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이거는 본질이 왜곡된 겁니다. 그야말로 짝퉁이고 가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진품과 명품과 짝퉁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짝퉁을 사고는 어때요? 속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왜곡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곡해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프로슈머가 주체가 되는 거죠. 복제소득의 주체는 프로슈머고, 이 프로슈머가 복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이 마케팅이 마케팅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와 같은 방식의 새로운 21세기적인 마케팅이 소비자가 주도가 되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이게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만 하더라도 참 너무도 생소했어요. 우선은 프로슈머란 말 자체가 그때만 해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2000년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어느새 5년 사이에 이제 프로슈머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프로슈머를 알고 졸업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프로슈머인지도 알고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들에게 달려있겠죠. 그런데 아마추어 프로슈머가 아니고 전문 직업적인 프로슈머는 그저 단순히 나 혼자 쓰고서 나 혼자 돌려받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을 통해서 어차피 하게 되는 내 소비와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다. 따라서 이제 저는 이와 같은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이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화장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보죠. 우리는 누구나 화장품을 씁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화장품 대리점 내지는 요즘은 이제 마트에서도 다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마트라고 하죠. 마트라고 하는 데서 구입을 한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쇼핑몰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나는, 그리고 이미 이 상품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화장품들이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그야말로 질적으로도 품질로 보더라도 품격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이런 화장품을 쓰게 되니까 왠지
피부가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젊어지는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고 사람들이 만나면 예전 같지 않고 더 요즘 더 갈수록 멋있어진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때요? 자랑스럽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어때요? 계속해서 내가 애용하는 내 쇼핑몰을 이용한다는 거죠. 즉 먼저 자가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마트는 지금 과거에 내가 했던 식으로 내 친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친구는 이 마트로 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 쇼핑몰을 이용한다 하는 거죠. 똑같이 이 친구도 이와 같은 그 다른 쇼핑몰을 통해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그것이 어때요? 실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포인트 정집에 의해서 돌려받아요. 나도 똑같이 내가 알아서 자가 소비를 하고 또 좋으니까 떨어지면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돌려받는 것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어때요? 역시 혼자서 소비하고 혼자서 돌려받죠. 그런데 내가 하는 방식은 거기서부터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나는 역시 똑같이 내 쇼핑몰을 쓰는데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소비의 방식 내지는 과거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에서 소비 습관을 바꿨다는 사실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줘요. 누구에게? A라고 하는 친구에게 알려줬어요. 또 B라고 하는 친척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한번 써봐라. 너 써보면 알겠지만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하다. 따라서 내 쇼핑몰에 있는 모든 상품들은 첫째 어때야 되겠어요? 품질적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지 않으면 소개할 수가 없죠. 절대 관건이. 그래서 여기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선택하는 기준,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좋은 품질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쇼핑몰로서 내가 원하는 쇼핑몰로 자격 미달이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내 말을 듣고 한번 써봤어요. 써봤더니 어때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때부터 이제 내 멤버십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멤버십에 들어왔지만 A는 A대로 어때요? 이 쇼핑몰이 또 자신의 쇼핑몰이 되겠죠. 똑같이 해서 내 친척에게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친척도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B라고 하는 친척도 이제는 자신의 쇼핑몰을 갖게 되는 셈이 되죠.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일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자가 소비를 했고 재구매를 했다는 거. 두 번째, 이 사실을 어때요? 주변의 친구와 친척에게 알려줬어요. 무엇을 통해서? 구전 광고를 통해서 알려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도 고객이 되고 애용자가 돼서 쇼핑몰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도 나처럼 써보니까 좋아요. 그러니 자신의 친구인 C에게 또 자신의 친척인 D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B라고 하는 내 친척도 자신의 친구인 E와 또 자신의 친척인 F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C와 D와 이 F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쇼핑몰을 애용하는 고객이 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나는 A와 B에게는 구정 광고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C와 D, E, F는 내가 알려준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들은 나와 똑같이 그리고 내가 알려줬던 A와 B와 똑같이 자가 소비를 하고 재구매를 하면서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게 됩니까? 내가 자가 소비했고 알려주었던 것들을 전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해주었다는 데서 무엇이 돼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그리고 그로부터 복제소득이 생긴다. 왜 복제소득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이 쇼핑몰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회사는 나에게 어때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에 맞게. 그래서 내가 한 실적에 따라서, 내가 한 기여도에 따라서 그만큼 돌려준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복제소득이 생기면서부터는요, 나 혼자 소비하고 나 혼자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소비하고,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대한 기여분만큼 돌려받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도 어때요? 이쪽에 있는 친구는 여전히 혼자서 소비하고 혼자 받죠. 평생을 이렇게 한다고 한들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의 프로슈머로는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복제소득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더욱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라는 의미와는 별로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
그것은 어차피 어디선가 써야 될 화장품, 어차피 어디선가 사야 될 라면, 치약,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많은 소비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쇼핑몰에서 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전개될 한국에서의 소비 생활의 하나의 변화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프로쇼 마케팅은 별것이 아니에요. 프로쇼 마케팅에서 해야 될 거. 첫째는 어떤 겁니까? 내 소비 습관을 바꾸자라는 거죠. 그저 무턱대고 마트로 갔고 대리점으로 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쇼핑몰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내 쇼핑몰을 갖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내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구축이 되면 드디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나도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그로부터 아주 멋진 복제소득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떤 부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그 소득의 방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일은 어때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독하게 여러분 어때요? 설명을 하면 바로 이해를 하던가요? 답답하시죠? 어쩌면 저리 답답할까? 평소에 다른 거 보면 센스 있게 잘하던 사람이 이 부분만 오면 고전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한때.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셔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는 원리는 이처럼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다. 다만 프로쇼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잘 챙기시면서 우리가 소비 습관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뜻밖의 결과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올 수가 있다. 그 유의해야 될 첫 번째 이것은요. 프로슈머 마케팅은요. 판매 사업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팔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자가 소비예요. 그냥 내가 내 물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고 하거든요. 왜 팔려고 해요? 팔아서 실적을 남기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실적 남겨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죽어라고 팔러 다니면 어때요? 실적은 나오겠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팔러 다닐 겁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프로슈머 마케팅의 본질은 판매 사업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소비의 습관의 변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판매 사업이 아니고 교육 사업이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소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즉 프로쇼 마케팅은 결코 판매 사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다. 그러므로 교육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잘 알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두 번째 거. 제대로 된 소비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성공한다는 거죠. 왜? 이것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못해요. 이건희 회장이 혼자 다니면서 삼성 일 다 하나요? 이건희 회장의 일을 10만 명의 사람들이 대신해 주니까 어때요? 처럼 삼성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소비 생활에서도 그와 똑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의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A와 B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C, D, E, F에게도 이대로 전해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건 식은 죽 먹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창 시절에서부터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하며 이름들이 이제 뭐 줄줄줄줄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첫 번째 네가 A, 너는 B 이제 이걸 정하죠. 그러나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하고 함께 얘기를 나눌 때는 참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천하에 저렇게 쉬운 것이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A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렇게 소비를 바꿨는데 너도 바꿔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쉬웠는데 내일 아침에 만나서 얘기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버벅대기 시작하면 어때요? 또 친구가 그걸 알고 집요하게 또 그래. 너 왜 평소답지 않게 긴장하고 이러냐? 이런 얘기를. 그러면 더 어때요? 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어때요?
너하고 나하고 그럴싸이냐? 아무튼 나를 따르라. 이러거든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그럴싸이가 아니지. 그래, 너를 따르련다. 해서 A가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B라고 하는 친척도 왔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A야, 너만 쓰는 게 아니란다. 너도 전화거라, 나처럼.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C를 만났어, A가. C를 만나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나로부터 들은 것도 가물가물한데 여기에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더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제 거기다 이제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도 어찌어찌 해서 그냥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간의 의리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D도 멤버십에 들어왔다는 거죠.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G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화할 때는요, 완전히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복사를 할 때 똑같은 얘기거든요. 원본 자체가 복사 원본이 아주 뚜렷하면, 아주 명확하면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하더라도 어때요? 복사본이 아주 깨끗하죠. 선명해요.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하면 또 선명하게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 자체가 흐릿해요.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하면 더 흐릿하죠.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복사하면 더 흐릿해지죠. 또 한 번 복사하면 거의 백지예요, 이제. 아무것도 복사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제대로 된 소비자 네트워크의 그런 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성급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급함. 마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알려는 줄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프로슈머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책들을 봐야 돼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도대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유비쿼터스 사회가 오면 우리의 소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생산 활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거죠. 또는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겨 있는 책들.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웃으시는데 그러시깁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책들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필요하다면 좋은 테이프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요즘 세상에는요, 정보가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 중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그걸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충분히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인 만큼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수록 어떨까요? 점점 여러분의 전문성은 높아집니다. 더욱이 매력적인 건 이 프로슈머 마케팅은 정년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전문성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으면서 내가 활동하고 싶은 한 죽는 날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어쩌면 21세기에 대단히 매력적인 평생 직업 중에 하나가 프로슈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두 번째, 그렇게 여러분의 시스템을 굳건히 해나가서,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초반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된 법칙이 세 번째, 또 하나는 메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 말씀드린다면 메칼프의 법칙이란 네트워크의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네트워크의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인터넷이 위주가 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예를 들자면 1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100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있어요. 수로 본다면 이 네트워크의 힘은 어떨까요? 10명보다는 1000명이 100배죠. 10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0배인데 실제 이 네트워크의 가치라고 하는 건 100배가 아니라 이 이용자 수의 제곱인 10,000배가 된다는 거죠.
대단히 기하급수적인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처럼 프로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소비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역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처음부터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되겠느냐는 거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었던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자신의 많은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많은 노력을 합쳐서 어때요? 비로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메칼프의 법칙이 얘기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네트워크는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나오기까지는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 많은 비용 투자에 비해서요, 수익은 없어요. 지금 프로쇼 마케팅에서 들어가는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아니에요. 자금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거 자가 소비하는 거거든요. 일상 모든 생활용품을 자가 소비하는 거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그 소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뭐가 들어갑니까? 노력, 시간이라고 하는 비용을 투자해야 되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초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수입은 없어요.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한동안을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드디어 어떻게 돼요? 폭발한다고 할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메칼프의 법칙은 성장한다.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돼야만이 비용과 수입이 역전이 된다. 내가 투자한 비용보다도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분기점은 2년 내지 평균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 과연 2년이나 3년을 투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외에 이와 같은 소비 습관의 변화와 그런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활동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 3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해보셔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 프로쇼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수입이 초기에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프로쇼 마케팅에 임하시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일부 많은 리더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속도전을 펼친 나머지 오버페이스를 해서 소비자 네트워크 자체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례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에요. 나부터예요. 내가 이 정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점이 돼서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1인 기업가다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이야말로 스스로 어때요?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속도전은 안 되는 거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저 늘 하는 소비자 애용 클럽을 만드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빠른 시간에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0사람을 여러분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게 한다 하더라도 재구매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가 돼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늘 같은 일을 반복하고 늘 힘은 힘대로 들고 늘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머물고 만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 3년 동안 여러분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 3년 동안에 자기 투자가 있어야만이 그 성과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독특한 마케팅이 프로쇼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참으로 간단하고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고정관념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앞에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어떤 행동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변하죠. 습관의 변화가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 별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생각의 변화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살면 아무리 오래 살다 하더라도 늘 과거의 그 패턴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전환은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소비 생활과 관련해서 그러한 그 생각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런 복제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21세기에는요 복제소득이 기업가랄지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민 모두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프로슈머 마케팅의 미래는 오히려 밝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만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와 함께 이 정보를 나눴어요. 그런데 정보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것이냐? 정보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실천할 것이냐?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어떤 정보도 정보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걸 잘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정보는 이미 어때요? 다른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것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가 창출해야 될 부가가치를 지닌 정보를 생산하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이미 다 써먹은, 그래서 빈 껍데기에 불과한 정보들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때요? 맨날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나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프로슈머 마케팅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저 들었던 상식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리고 2년, 3년 후에 이럴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부가가치를 거기에다가 만드셔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것도 좋은데 뭔가 지금 하기에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이 그러기에는 나는 늦었어. 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늦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한 일이 없어집니다. 그 모두가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 그것은 영어로 이제 impossible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I am possible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해도 나는 가능하다는 뜻이 불가능의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한데 나는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 나는 지금 사는 것이 형편없다. 나는 지금 직장상 나는 이런 일들을 하기는 어렵다. 라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일 뿐이다. 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넉넉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인생의 시계바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보통 평균 수명이 80살이다. 80년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80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시계의 시침과 분침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이러한 표시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3시입니다. 그러면 3시라고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6시고요. 여기가 9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시, 또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9시, 그리고 이제 자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서 3시까지, 이것은 80년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가 10살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6시를 가리키는 게 20살입니다. 9시가 30살이에요. 정오가 되면 40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 50살이죠. 오후 6시가 되면 60세가 됩니다. 밤 9시가 되면 70살이죠. 그리고 자정이 됐을 때 80살로서 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인생의 시계바늘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몇 시 몇 분을 달리고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직접 지금 나는 지금 몇 시 몇 분 정도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요, 2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떤 의미냐? 인생에서 20살은요 막 기상할 시까지예요.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깨어나는 시간이 6시입니다. 내 나이가 30살이다. 내 나이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뭔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게 30살입니다. 내 나이 40살이다. 이제 오전의 일과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점심시간이에요.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후의 일과에 임하는 시간이 40살입니다. 내 나이가 50살이다. 50살이면 거의 다 가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후 3시 해는 중천에 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멀었어요. 하루는요. 이게 50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60인데
60살 이제 6시예요. 이제 하루 해가 막 지고, 그리고 어때요? 저녁 시간은 어때요? 모든 위안과, 그리고 참으로 하루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참 편안하고 아주 넉넉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 여기도 좋아. 근데 나는 70살인데, 그럼 9시인데? 나는 이제 다 이제 캄캄한 밤이 아니냐. 아니에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나이 70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나이는 어떤 나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내가 20살이든 30살이든 60이든 70이든 이제부터 시작해서 못 이룰 건 하나도 없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생의 시계바늘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시와 그 다음에 분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오늘밖에 없다.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참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은 어제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결정이 오늘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어떻게든 살아왔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 지금보다 나은 아름다운 미래는 언제 만들어질 거냐 하는 거죠. 현재가 과거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미래는 지금 현재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미래를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보다 훨씬 멋진 미래를 꿈꾸신다면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미래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살아가는 것을 어제처럼 살면서 내일이 바꿔지기를 기대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오늘 살아간 모든 것들이 내일 결과로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내일을 원하시거든 오늘을 바꾸십시오. 오늘을 함부로 살아서는 그 참혹한 결과가 내일로 나온다. 따라서 오늘을 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느냐? 치열하게 살았을 때 비로소 내가 꿈꾸는 미래가 내 앞에 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 오늘을 놓치고서 결코 미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룹니다. 내일부터 하겠다요. 그 내일부터 하겠다는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일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어진 24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정들 마다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이유도 그처럼 오늘을 치열하게 살기 위한 거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그런 어떤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거듭나기 위한 여러분 스스로의 구조조정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